여러분, 제 채널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릴 적 친엄마에게 버림받고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겪었지만 끝내 스스로의 행복을 되찾은 한 여성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눈물과 아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 그녀의 삶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커피 베이커리 브랜드 매장을 운영 중이죠. 평소 일하면서 썰밤 채널을 즐겨보는데요. 제 사연도 혹시나 뽑힐 수 있을까 싶어 이렇게 보내봅니다. 전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만행을 고발하려는 게 주 목적인데요. 부디 저와 같은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없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고아는 아니지만 보육원 출신이에요. 저희 엄마는 흔히 말하는 미혼모였는데요. 저를 6살 때까지 홀로 키우다 너무 힘들었는지 보육원에 버리고 갔죠. 열밤만 지나면 꼭 돌아오겠다 약속했지만 아시잖아요. 그런 약속은 원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 어린 나이에도 저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엄마가 다신 저를 보러 오지 않을 걸 말이죠. 그 전에도 걸핏하면 저한테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네가 짐덩이야. 배고프다고 그만 좀 해라 갸담만 쳤으니까. 저를 버리고 떠나는 엄마의 뒷모습은 참으로 홀가분해 보였네요. 그게 참 가슴에 오래도록 묻혔나 봐요. 10밤, 20밤, 30밤이 지나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저는 다른 집으로 입양 갔다가 파양 한번 되고요. 해외 입양이 추진됐다가 무산되기도 했죠. 그런 일이 반복되니 나중엔 제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너무 못생겨서, 성격이 어두워서, 애교가 없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자꾸 버림받는 거구나 하고요. 생각해보세요. 친엄마도 버린 애를 세상 어느 누가 필요로 하겠어요. 언젠가부터 저는 웃음을 잃었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숨죽여오는 날이 많아졌죠. 다정한 보육원 선생님과 또래 친구들 때문에 마냥 불행하진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넘치게 행복하지도 않았네요. 죽지 못해 사는 삶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는 것에 아무런 미련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무서웠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울증 같아요. 하지만 그땐 그런 정신병이 널리 알려지기 전이었으니까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냈고 보육원을 졸업한 뒤로는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그래도 보육원에 있을 땐 단체 생활이니 어쩔 수 없이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했거든요. 저를 챙겨주는 선생님과 친구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자립지원금을 받고 홀로 독립한 뒤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저는 취업은커녕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어요. 밥도 잘 안 챙겨 먹었고요. 잠도 잘 자지 못했죠. 그러자 우울감은 더욱더 심해졌고 건강도 급격하게 나빠졌네요. 머리로는 나가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몸은 여전히 이부자리 안에 힘없이 늘어져 있을 뿐이었죠. 이대로 죽는다고 해도 삶에 아무런 미련이 없었네요. 그런 제 사정을 제일 먼저 눈치챈 건 보육원 선생님이었어요. 자신은 일 때문에 바빠 직접 보러 오진 못하고요. 대신 저희 지역에 있는 복지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구하셨고 언젠가부터 저희 집으로 복지센터 직원들이 꼬박꼬박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여러 생필품과 반찬을 손에 들고 말이죠. 처음엔 그 사람들의 방문이 귀찮았어요. 괜히 착한 척, 위선을 부린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래서 없는 척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준 반찬이며 생필품에 보란듯이 손을 대지 않기도 했네요. 저도 참 꼬일 대로 꼬인 인간이었을 뿐인다면 저는 위약으로 맞서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식의 반발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추운 겨울, 한 번은 연탄불 가는 걸 깜빡한 채로 그냥 잠든 적이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머리가 너무 무겁고 숨이 안 쉬어지더라.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것과는 별개로 또 한편으로는 잘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더 살아봤자 좋은 일 하나 없는 인생인데 이대로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어떻게든 집 밖으로 탈출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그냥 스르륵 눈을 감아버렸죠. 그렇게 얼마나 있었을까요? 갑자기 얼굴 위로 차가운 무언가가 휙 덮쳤어요. 그리고 뺨 쪽에선 강렬한 통증이 연달아 느껴졌죠.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글쎄 복지센터 직원 한 명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보다 6살 연상의 남자 직원이었는데요. 방문할 때마다 늘 빠짐없이 뭐하고 지냈냐 하면서 말을 걸어주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제가 눈을 뜬 걸 보자마자 또다시 손을 뻗어 거칠게 뺨을 쳤어요. 이봐요. 박지윤 씨. 괜찮아요. 정신이 들어요. 당신 지금 연탄사고로 죽을 뻔했어요. 알아요. 숨이 꽉 막히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제대로 된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직원이 저를 들쳐업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더군요. 조금만 기다려요. 바로 병원에 데려다 줄 테니까. 괜찮아. 말하지 말고 숨 깊게 쉬어요. 눈 쓰라릴 테니까 꼭 감고 있고요. 아무래도 평소처럼 반찬을 배달해 주려고 왔다가 절 발견한 것 같았어요. 제가 아무리 말랐어도 다 큰 성인이잖아요. 쌀 한 가마니 무게는 거뜬할 텐데 그 남자는 힘들다는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부둥켜 안고 정신없이 앞을 향해 내달릴 뿐이었죠. 그 사이에 남자의 등은 땀으로 푹 젖었고 호흡도 엄청나게 거칠어졌고 그 절박한 표정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참 이상하더군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본다는 게 이런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괴로우면서도 행복했어요. 친엄마마저 버린 저를 아무런 살 가치도 없는 저를 사람으로서 인정해준 기분이었죠. 병원에 가자마자 바로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입원했어요. 다행히 생명에 큰 지장은 없다고 하더군요. 다행이에요. 박지윤 씨, 정말 큰일 나는 줄 알고? 겨울철에 연탄 보일러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앞으로 자주자주 들여다보세요. 아셨?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 앞에서 차마 일부러 죽으려고 탈출 안 했다는 말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대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 뒤로 그 사람은 더욱더 자주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복지센터 정기 봉사 날이 아니어도 따로 사적으로 자주 찾아왔죠. 아무래도 연탄 사고 이후 제가 많이 걱정된 것 같더라고요. 늘 복지센터 직원들에게 쌀쌀 맞았던 저지만 제 목숨을 살려준 은인에게 그러긴 힘들었어요. 언젠가부터 저는 그 사람이 오면 커피라도 한 잔 타주려고 노력했고요. 잘 지내냐는 그 사람의 말에 뭐라도 입을 열려고 노력했죠.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게 됐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최민수라는 것도 나이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취미가 영화 보기라는 것도 말이죠. 제가 영화관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자 그 사람이 놀라더군요. 아이, 진짜요? 영화관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학교 다닐 때 단체 관람 같은 거 많이 하지 않나? 그런 거 참여 잘 안 했어요. 귀찮아서. 지윤 씨, 불량 학생이었나? 뭐, 불량까지 아니지만 성실한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감독 신작이 개봉했는데 뭐 가벼운 로맨스 영화라 지윤 씨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럴까요?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그 사람의 제안에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심장은 이미 2배, 3배로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한 거지? 설마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나? 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마음도 깨달았죠.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 사람이 같이 영화 보러 가자는
그 제안 하나로 제 계절은 순식간에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었어요. 생전 처음으로 바깥 외출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제 인생의 첫 데이트였다. 단둘이 만나는 것도 영화관에 가는 것도 전부 처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당시 본 영화 제목도 내용도 흐릿해요. 영화 스토리에 집중하기보단 바로 옆에 앉은 그 사람의 채취, 낮은 숨소리 같은 것에 홀려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영화를 보고 나선 근처 경양식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커피도 마셨는데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어찌나 즐겁던지. 한 시간이 1분처럼 흘러갔네요. 그 뒤로 저희는 종종 사적으로 만남을 가졌어요. 그전에도 그 사람이 저희 집에 들러 안부를 묻고 가는 일은 자주 있었는데요. 밖에서 같이 영화를 본다든가, 오락실을 간다든가, 밥을 먹는다든가, 마치 남녀 사이에 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자주 만났죠. 처음엔 좋았는데요. 나중엔 혼란스럽더라고요. 무슨 감정으로 나를 만나고 있는 건가 싶어서요. 저는 그 사람의 단순한 친구가 되고 싶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만난 지 한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하루는 큰 맘 먹고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민수 씨, 우린 무슨 사이예요? 하고 말이죠. 그러자 그 사람의 작은 눈이 커다랗게 되더군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민수 씨 쉬는 날마다 둘이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는데 이런 건 보통 사귀는 사이에 하는 거 아닌가요? 따지듯 묻는 제 말에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우리 이미 사귀고 있는 거 아니었나요? 네. 사귀는 거라고요. 네. 지훈 씨 말처럼 남녀가 이렇게 단둘이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 게 뭐겠어요? 사귀는 거지. 하지만 민수 씨가 사귀자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어서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요?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지. 아무래도 제가 찍혀졌던 것 같네요. 저는 지훈 씨가 딱 봐도 남자를 만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서 천천히 진도를 나가려고 했던 건데 말 끝나기 무섭게 그 사람이 제 쪽으로 다가와 몸을 숙였어요. 그리고 길고 긴 입맞춤을 나눴죠. 제 인생의 첫 키스였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누가 봐도 명확한 연인 사이가 됐어요. 남자친구는 말이건 행동이건 늘 거침없이 애정을 표현해줬고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얘기도 스스럼 없이 나누곤 했죠. 난 애를 적어도 셋은 낳고 싶거든. 지훈이 내가 고생 좀 하겠지만 그래도 애들은 많을수록 좋잖아. 내가 위로 누나만 하나라 어릴 때부터 많이 외로웠어. 그게 어디 우리 맘대로 되는 건가? 계속 시도하면 되는 거지. 결혼하면 우리 바로 애부터 가자. 알았지? 남자친구는 유독 아이를 좋아해서요. 이 세상에 대한 계획도 자주 얘기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꿈꾸게 됐죠.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멀쩡한 가정에서 자란 복지센터 직원이었고 저는 보육원 출신 고아의 수급자였으니까요. 사지만의 남자친구의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접시를 집어던지며 난리를 치셨죠. 근본도 모르는 고아년이 어디 가서 내 아들을 넘봐. 너 그렇게 우리 집이 우스워 보여. 그 불효시 같은 외모로 우리 순진한 아들 꼬신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사귀는 거야 그렇다 쳐도 어디 언감생심 결혼까지 하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그런 일 없을 테니까 썩 꺼져. 예비 시어머니는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욕설로 절 모욕했어요. 보다 못한 남자친구가 끼어들어 말렸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났죠. 망할 놈, 내가 너 이런 고아년한테 짝 지어주려고 지금까지 애지중지 키웠는지 알아. 당장 헤어져. 안 그럼 너도 호적에서 파버릴 줄 알아. 아이, 엄마, 정말 왜 그래?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지훈이는 정말 좋은 여자야. 외적인 조건이 다가 아니라고. 내가 저 불효씨한테 홀려단단히 홀렸구나. 정신 차려. 내 나이가 몇인데 엄마가 이런 꼴 보려고 너 낳고 미역국 먹었는 줄 알아. 예비 시어머니의 반대는 완강했어요. 남자친구가 중재하려고 들수록 상황은 더욱더 나빠졌죠. 시어머니는 순진한 자기 아들을 놓치겠다며 제 뺨까지 때리셨죠. 보다 못한 저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짐을 고했고, 그러자 이번엔 남자친구가 난리가 났죠. 아, 지훈아, 너까지 대체 왜 그래? 안 그래도 엄마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오빠, 더 힘들지 않게 헤어지자고. 나도 오빠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아, 너 정말 나 없이 살 수 있어? 난 너 없이 못 살아. 너처럼 사랑한 여자는 내 인생에서 처음이란 말이야. 누군 뭐 안 사랑하는 줄 알아? 근데 어머님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어떡해? 아, 그럼 차라리 내가 집을 나올게. 그럼 되잖아.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이 왜 안 돼? 이러다가 널 이렇게 놓치는데 난 너 없이 못 살아. 우리 부모님하고 연 끊는 한이 있어도 난 너 선택할 거야. 남자친구는 생각보다 저를 더 사랑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을 만나 한 번 더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빌었고, 그게 안 먹히자 정말로 짐을 싸서 나와 버렸죠. 처음엔 그런 남자친구를 받아주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사랑하는 남자가 며칠 집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으니 그러지 않기가 힘들었어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를 집 안으로 들였고요. 그때부터 둘만의 생활을 시작했죠. 물 한 잔 떠다 놓고 약식으로 식도 치렀다. 혼인신고까지 했으니 정식으로 부부가 된 거였죠. 그쯤 되니 예비 시댁에서도 한 수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잠고 있던 시아버지께서 극적으로 시어머니를 설득했고, 결국 시어머니도 하나뿐인 아들을 잃을 순 없으니 저희 결혼을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해 주셨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으니 바로 가정이었다. 내가 어디 살림하는 법은 제대로 배웠겠지? 살구나, 내가 한 발 양보했으니 너희도 한 발 양보해.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래도 남편이 저 때문에 부모와 연이 끊긴 것 같아 마음의 짐이었는데, 이 기회에 같이 살면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려야겠다고 생각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진했고, 제 노력만으로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니. 시댁 생활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모든 집안일을 제게 다 떠넘긴 건 물론이고요. 본인과 시아버지 속옷 빨래까지 제게 시키셨죠. 김장철이 제사같이 큰 집안 행사 때도 자신은 손 하나 까딱 안 하셨네요. 그래도 몸이 힘든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어요.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건 정신적인 고통이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어요. 저는 밥도 식구들이 다 먹은 다음에야 먹을 수 있었어요. 찬밥에 남은 반찬을 비벼 먹을 때면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죠. 또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시아버지와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데요. 그때 꼭 제게 걸레질을 시키셨어요. 어머니 발밑에서 걸레질을 할 때면 제가 마치 천한 노예가 된 기분이었죠. 믿었던 남편 역시 제 의지처가 되어 주진 못했어요. 처음엔 남편에게 하소연도 해봤는데요. 남편이 나서서 한마디 할수록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더욱더 심해질 뿐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언쟁도 자주 졌고요. 나중엔 남편도 힘들어 제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모른 척하더군요. 심지어는 아예 화까지 내더라고요.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당신도 알잖아. 집에서만큼은 제발 마음 편하게 쉬게 해주면 안 돼.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누군 뭐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 어머님이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그럼 어떻게?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는 노력은 해봤어. 막말로 엄마 입장에선 결혼 허락해준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 하신 거잖아. 대단한 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솔직히 당신이 나에 비해서 여러모로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 그렇다고 당신이 뭐 살림을 기깔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는데? 그런 당신을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엄마 입장에선 최선을 다한 거지. 그럼 이젠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할 때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 그런 말을 하니까 참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배신감도 들었죠. 그럼 뭐 내가 당신하고 어머님한테 감사합니다 절이라도 해야? 나같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고아를 봉사하듯이 받아줘서 고맙다고.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당신이 한 말, 난 이미 충분히 노예처럼 살고 있어. 매일 아침 신문 읽는 어머님 발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걸레질하는 내 비참함을 당신이 알기나 해. 부부 사이의 언쟁은 갈수록 잦아졌어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의도한 일이 아니었나 싶네요. 이혼한 분들은 알겠지만 부부 사이의 사랑이라는 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나중 되면 그냥 애 낳고 키운 정으로 같이 사는 거죠. 근데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도록 애가 들어서지도 않았어요. 안 그래도 아이를 원하던 남편은 무척 초조해했고요. 급기야 난임 병원까지 가보자고 하더군요. 저도 남편과의 관계를 선할 수 있을까 해서 같이 갔는데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무정자증이더군요. 남편은 물론이고 기어코 병원까지 쫓아온 시어머니도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죠. 확실합니까, 선생님? 새 아가가 아니고 우리 아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어네, 여성분은 자궁도 튼튼하고 아직 젊으셔서 건강합니다. 근데 남자분이 정자 개체수가 너무 적네요. 이 정도면 무정자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들이 무정자증이라니. 제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한 번만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온갖 진상짓을 하면서 재검사를 요구했어요. 하지만 제 검사 결과에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날 이후 남편은 완전히 의기소침해져서 아이를 갖자는 말도 쏙 들어갔고요. 저는 저대로 평생 누군가의 엄마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신경이 복잡해졌어요. 이 사실이 친엄마한테 버림받은 트라우마 때문인지 한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막상 아이를 영영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아쉽더라고요. 이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한편으로는 이제 시어머니의 괴롭힘이 좀 덜해지고 않을까 기대도 됐어요. 어쨌든 자기 아들 하자 때문에 제가 피해를 입은 거니까요. 그런데 웬걸, 시어머니는 정말 상식 밖을 벗어난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무정자증인 것도 제 탓을 하더군요. 내가 우리 아들 내조 잘했어. 허구한 날 몸에 나쁜 인스턴트나 먹이고 속옷도 그냥 세탁기에 돌리니까 애가 무정자증이 되지. 어머님, 그게 무슨... 의학적으로 무정자증인 건 그런 거랑 아무 상관도 없어요. 상관이 없긴 뭐가 없어. 무식한 고년이 뭘 안다고. 내가 책이랑 신문에서 다 찾아봤어. 평소 식습관이, 생활습관이 남자 정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라도 애 갖고 싶으면 우리 아들 제대로 내조해. 알겠어?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더욱더 모질게 절 괴롭혔어요. 남편 밥상만 삼시세끼 건강식으로 따로 차리게 하고요. 빨래도 전부 손으로 빨게 했죠. 이게 말이 쉽지. 살림해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조미료 일체 못쓰고 천연 재료로만 맛을 낸다는 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시어머니는 된장, 고추장, 간장,
시판되는 건 못 쓰게 하고요. 전부 제 손으로 담가 쓰게끔 했어요. 심지어 두부나 묵까지 직접 만들게 했네요. 자연스레 한 끼를 차려도 손이 10배, 20배로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결과라도 좋으면 몰라요. 남편은 남편대로 맛없다면서 반찬 투정이나 해대고, 아휴, 정말 미치겠더군요. 남편 뒷바라지와 시집살이에 지칠 대로 지친 전 언젠가부터 이혼을 생각하게 됐어요. 뭐 어차피 딸린 자식도 없겠다. 그냥 갈라서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혼자가 될 생각에 겁이 나기도 했어요. 일평생 외톨이였던 저를 세상 밖으로 끌어낸 건 다름 아닌 지금의 남편이었으니까요. 남편과 헤어지면 다시 작은 골방에 박혀 사람 구실 못하고 사는 게 아닐까 두려웠죠. 그렇게 갈등만 하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졸업 후 연락도 안 하고 지내던 보육원 원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지훈아, 놀라지 말고 듣거라. 너희 친엄마가 말이다. 널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너무 오랜만에 듣는 엄마의 이름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토록 기다릴 땐 얼굴 한번 안 비추더니 이제야 저를 보고 싶어하는 이유도 알 수가 없었죠. 이제 와서요. 대체 왜? 글쎄다. 어지간해선 내 손에서 끊어내려고 했는데 워낙 간절해야 말이지. 일단 내 의사를 물어보고 싶어서 연락했다. 한번 만나볼래? 머리로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고 싶었어요. 저를 버린 엄마가 이제 와서 연락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돈 빌려달라던가 장기를 떼달라던가 뭐 그런 거겠죠. 하지만 마음은 간절하게 외치고 있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요. 그때 처음 깨달았네요. 엄마가 저를 버렸던 6살 그날 이후로 저는 쭉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결국 저는 엄마를 만나기로 했어요. 남편도 동행하기로 했죠. 혼자선 도무지 용기가 안 났거든요. 남편은 이제 와서 굳이 만날 필요가 있어. 보나마나 돈 얘기나 꺼낼 텐데라며 백호하면서 못마땅해 했지만 그래도 옆을 지켜줬죠. 20년이 훌쩍 지나 만난 엄마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던 엄마는 승이 쩔어 있긴 해도 젊고 예뻤는데 그 모습이 꿈이었던 양. 엄마의 머리는 백발로 하얗게 새어 있었고요. 몸도 새끼 아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삐쩍 말라 있더군요. 그런데 의외로 엄마의 옷차림과 손에 든 가방만큼은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깔끔한 검은색 벨벳 원피스와 같은 재질의 자켓, 그리고 목에 건 진주 목걸이와 가방까지.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값비싼 명품 같더군요. 돈이 없어 자식까지 보육원에 내다 버린 엄마가 어떻게 이런 차림새를 갖췄을까? 그 의문은 바로 풀렸어요. 엄마가 제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자기 과거를 미주알고주알 풀어놨거든요. 미안하다, 지훈아. 엄마가 친자에 널 찾으러 갔어야 했는데 처음 몇 년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나중엔 내 삶 꾸려나가는 게 바빠서 널 모른 척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삶 꾸려나가는 게 바빴다. 엄마, 재혼했어요. 그만. 그 사람 사이에 난 자식들도 있고. 너한테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참마 용기가 안 나서. 미안하다. 미안해. 알고 보니 엄마는 오래전 다른 남자와 재혼해 새 가정을 꾸린 상태였어요. 남자와 시댁의 참마, 제 존재를 밝힐 수가 없어서 계속 비밀로 해왔다더군요. 그러다 그 남자가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저를 보러 온 거였죠. 엄마의 그 구구절절한 사연은 제게 아무 동정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분노와 고통만 더 커졌네요. 엄마가 해준 제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린 셈이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겨우 그딴 말이나 하려고 날 보자고 한 거야. 설마 내가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다른 남자랑 살림 차리느라 이날 이때까지 날 외면했다. 이거잖아.
지금 나도 용서를 바라고 널 만나려 한 건 아니야, 지훈아. 엄마는 그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내 얼굴을 보고 싶어서. 미안하다. 미안해. 엄마가 진작 찾아왔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어. 됐으니까 돌아가. 앞으로 다신 엄마 얼굴 안 볼 거니까. 나한테 엄마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그대로 매몰차게 돌아서려는 저를 엄마가 붙잡았어요. 그리고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지훈아, 실은 엄마 대장암이야. 이미 다른 장기로 아직 다 전이돼서 수술도 힘들고 얼마 못 살 거래. 그 말은 저도 멈춰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엄마가 말기암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죠. 돌아본 엄마의 얼굴은 어느새 눈물 범벅이었다. 그 모습에 조금씩 제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거짓말이지. 거짓말 아니야. 엄마, 앞으로 3개월도 못 살 거래. 근데 그 전에 우리 딸 얼굴은 꼭 보고 가고 싶었어. 이렇게라도 얼굴 보여줘서 고마워, 지훈아. 이제 와서 암이라고 하면 내가 뭐 옳다구나 하고 받아줄 줄 알고. 왜? 병원비가 필요해? 아니면 죽고 나서 뒤처리 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자식들 있다며? 그 자식들한테 가봐. 나한테서 10원 하나 안 나올 테니까? 허튼 수작 부릴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아니야, 지훈아. 엄마는 그저 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됐으니까 꺼져. 저는 저를 붙잡고 매달리는 엄마를 외면한 채 서둘러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를 쫓아나온 남편과 함께 바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죠. 20몇 년 만에 엄마를 만난 것도, 그런 엄마가 말기암이라는 것도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네요. 혼란스럽기만 했죠. 그런 저를 보던 남편이 슬그머니 말을 걸더군요. 당신, 괜찮아.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어디 카페 같은 데라도 가서 숨 좀 돌릴까? 아니야, 그냥 집으로 가자. 당신 엄마. 그니까 말 그대로 그냥 안 볼 건 아니지. 그래도 말기암이라는데 마지막 가실 때까진 딸 노릇해야 하지 않겠어. 남편의 말은 바뀌었어요. 남편은 제가 엄마를 만나러 가는 그 순간까지도 반대했어요. 돈 뜯어내려는 수작일지 모른다. 20몇 년을 안 보고 살았던 걸 이제 와서 뭐 하러 보냐 하면서요.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입장이 확 바뀐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이제 와서 왜 그래? 딸 노릇이라니? 말기암이라 손 쓸 건물 아이. 그래, 안 그래도 나 요즘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말이야. 복지관 때려치고 요양원이나 이런 걸 차려볼까 생각하고 있었거든. 아, 근데 뭐 하든 돈이 있어야 말이지. 아버지도 정년 퇴직한 뒤로는 수입이 없으시고, 당신이 좀 이 기회에 한몫 단단히 챙겨오면 가게에 얼마나 힘이 되겠어. 안 그래? 엄마도 엄청 좋아할걸? 저희 모녀의 만남을 지켜보며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을 남편을 생각하자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여 따졌죠.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시부, 우리 엄마 돈을 뜯어 오라는 게 말이? 아니, 무슨 표현을 그렇게 해? 아, 난 그냥 장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잘해드리자 이거지. 그 김에 재산도 좀 물려받으면 좋은 거고. 그 말이 그 말이지. 됐으니까 조용해. 앞으로 내 앞에선 다신 그런 말 하지 마. 남편에게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말한 건 처음이었어요. 시한부인 우리 엄마를 두고 돈 얘기나 하는 남편이 너무 소름 끼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그런 제 반응이 화가 났는지 집에 오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잠시 풀리는가 했던 저희 부부 사이는 다시 빠르게 냉각됐고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여전히 친정엄마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이,
곧 죽는다는데 정말 이대로 마음의 매듭을 풀지도 못한 채 보내드리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군요. 결국 저는 며칠 뒤 보육원 원장님을 통해 다시 친정 엄마에게 연락을 했고요. 다시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하지만 하늘도 참 심하시죠. 그날을 하루 앞두고 친정엄마는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돼 숨을 거뒀고요. 그렇게 저는 정말로 천의 고아가 돼버렸네요. 이보 형제들의 배려로 장례식엔 참석할 수 있었는데요. 엄마의 영정 사진 앞에서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미워하지도 못하게 먼저 떠나버린 엄마가 너무나 야속했지만 다시 사랑했을 텐데 6살 그날 이후로 쭉 엄마를 기다려온 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엄마를 다시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처음에만 조금 투정을 부리고 그 뒤로는 결국 용서했고, 하지만 엄마는 제게 그런 기회마저 주지 않고 가버린 거예요. 장례 중간에 이보 형제들과 인사도 나눴는데요. 다들 저보다 한참 어린데도 잘 살고 있더군요. 둘 다 미국에서 학교 다니며 공부 중이라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누나, 꼭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얼굴을 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말이야. 언니도 진작에 우리랑 같이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남매가 어리지만 속이 참 깊더라고요. 제 존재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를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이 더 미안해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엄마 사랑 독차지하면서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이 잘 살았는데 저는 아니라고요. 그런 착한 남매들에게 굳이 나를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반쪽 자리긴 하지만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제 혈육이었고요. 그래서 그 애들을 끌어안고 또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례를 마무리하고 헤어질 무렵 남매가 제게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꺼냈어요. 조만간 유산 상속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갈 텐데요. 누나가 놀랄까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뭐, 유산이라.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게 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원래 회사를 하나 운영하셨는데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걸 다 정리했거든요. 그거, 산도 좀 있고요. 다 해서 100억은 넘을 거예요. 100억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액수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절 제치고 나서서 먼저 입을 열더군요. 그 말이 정말이야. 천아. 정말로 돌아가신 장모님이 이 사람한테 100억을 남겼다고 남편의 질문에 남동생이 고개를 끄덕였고 옆에 있던 여동생이 보충 설명을 하더군요. 엄마가 시한부 선고 받았을 때 저희 남매 불러다 놓고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엄마 재산은 전부 연니한테 주고 싶다고요. 어차피 저희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물려받은 유산이 따로 있어서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부담 갖지 말고 받아요. 언니? 그지마. 그렇게 큰 돈을. 말도 안 돼. 내가 뭐라고 그런 큰 돈을. 다른 친척들도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엄마가 이미 법적으로 상속 절차 다 밟아놔서 걱정 없어요. 친척 어른들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동생들은 계속해서 제게 엄마 유산을 물려받으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 액수가 어지간히도 커야죠. 너무 당혹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니 남편이 또다시 끼어들었어요. 당신 바보야. 엄연히 당신이 받아야 하는 돈인데 대체 뭐가 문젠데. 아휴, 이해해. 처남, 처제. 아이,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것도 못 챙기는 곰 같은 사람이라니. 변호사는 언제 연락 준대? 그냥 이 사람 말고 나한테 연락하라고 해줘. 내 번호 알려줄 테니까. 알겠지? 제가 미처 뭐라고 하기도 전에 남편은 동생들한테 자기 명함을 건네줬어요. 동생들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제 눈치만 보더군요. 정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생전 사위 노릇 안 했던 사람이 돈 얘기가 나오자마자 눈알이 벌개졌어. 돌아가신 저희 엄마나 제 걱정은 요만큼도 하지 않았으면서 말이죠. 그 속물적인 모습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네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친정엄마 사진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는데 몰랐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울면 기력이 딸려 기절도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정신이 흐릿해진다 싶더니 갑자기 눈앞이 확 새까매졌다. 눈을 떴을 땐 한밤중이더군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러다가는 우리 엄마 따라 황천길 가겠다 싶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죠. 처음엔 남편인가 했는데요. 웬걸 시어머니더라고요. 또 뭔 일을 시키려고 일어나서 절로 한숨이 나왔죠. 지훈아, 어머님 아니라서 그래. 그 민수 얘기 다 들었다. 20몇 년 만에 다시 만난 친엄마를 그렇게 황망하게 떠나보낸 심정이 오죽하겠어. 내 맘 다 이해한다. 생전 시어머니가 그렇게 따뜻한 말을 건넨 건 처음이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두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내밀었어요. 쟁반 위엔 흰 도자그릇 안에 시꺼먼 액체가 담겨져 있더군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기력 올려주는 보약이야. 민수 먹이려고 유명한 약재원에서 지어온 건데 그냥 내가 먹어라. 더 필요한 사람이 먹어야지. 아, 이러다가 송장 하나 더 치르겠다. 아니, 전 괜찮은데. 다이, 괜찮긴. 며칠을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했다면서. 안 그래도 비쩍 말랐는데 살이 더 내렸네? 아가, 너 잠도 한숨 못 잤지? 이거 쭉 들이키고 눈 좀 붙여. 됐다고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기어이 제게 보약을 내밀었어요. 그리고는 얼른 먹으라고 재촉하더니 생전 안 그러던 분이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또 그러면 안 되지만 수상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갑자기 왜 이럴까? 혹시 약에 뭐라도 탄 게 아닐까 의심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무리 못됐다고 해도 설마 모친상을 당한 며느리에게 허튼 짓을 하려고 들까 싶었어요. 또 제가 아무리 미워도 설마 죽일 만큼 미워할까? 그러면 진작에 쫓아내든가 했겠죠. 결국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였어요. 친엄마를 잃은 며느리가 가여워서 이러시는 거겠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잘 마실게요. 근데 좀 식어서 다시 데워 올게요. 시어머니의 선한 의도를 괜히 곡해하지 말자 다짐하고 약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전자레인지에 데우려면 그때 욕실에서 씻고 나온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오더군요. 여보, 나 물 한 잔만 줘. 집에선 손 하나 까딱 않는 남편다웠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모친상 당한 마누라한테 물을 떠다 달라 하다니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도 괜히 언쟁하고 싶진 않아 약을 내려놓고 남편 물을 떠다 줬는데요. 남편이 또 유산 얘기를 꺼내더군요. 당신, 장모님 유산 꼭 받아야 한다. 아, 괜히 부담스럽다 뭐다 헛소리 하지 말고 알아들어. 처남이랑 처제도 잘 지켜봐. 말로는 뭐 자기들은 괜찮다 해도 돈 앞에선 장사 없거든. 아이, 뒤에선 뭔 흉계를 꾸밀지 몰라 나름 저를 위한답시고 한다는 소리가 결국은 제 가족 욕이더군요. 그만 좀 해. 막말로 그 돈이 내 돈이지. 당신 돈이야. 왜 당신이 더 나서서 난리냐고. 그러자 남편도 대번의 표정을 굳히면서 저를 세우더니 뭐?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디 있어? 그럼 지금까지 땡전 한 푼 번 적 없는 당신을 먹여 살린 난 뭐가 되는데? 내가 뭐 공짜로 이 집에서 눌러 살았어. 집안일에, 어머님 시집살이에 나도 한시도 못 쉬고 종일 일만 한다고. 아무렴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까? 당신이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 집에서 살림하는 게 뭐 일인 줄 알아? 그냥 노는 거지. 참. 됐으니까. 변호사 연락 오면 꼭 나한테도 얘기해. 내가 대신 통화할 테니까. 알았어. 엄마도 당신 그 유산 안 받으면 당신 얼굴 안 본대. 남편의 마지막 말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어머님도 내 유산에 대해 알고 계신다. 거야? 아까 저녁 먹으면서 부모님한테도 당연히 말씀드렸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 큰 돈이 어디 당신 혼자 먹을 돈이냐고. 당신 혼수 없이 맨몸으로 시집 왔잖아. 이제라도 그 돈으로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그제야 확 달라진 시어머니의 태도가 이해가 갔어요.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주신 보약의 출처가 너무나도 찜찜해졌죠. 제가 죽고 나면 그 재산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배우자인 남편에게로 가는 거죠. 남편이야 고지식하고 굴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 간을 꾸밀 위인은 못 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저를 괴롭히는 걸 보면 충분히 그런 끔찍한 수작을 부리고 남을 사람이었죠. 물론 제가 지나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조심 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제가 수상쩍은 마음의 식탁 위에 올려둔 보약을 노려보기만 하자 남편도 곱보약을 발견했나봐요. 이건 뭐냐? 고 묻더군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왔어요. 이거 어머님이 당신 먹이려고 산 보약인데 나 먹으라고 주셨지 뭐야. 근데 내가 원래 한약이 잘 안 받는 체질이거나 했는데 역시 못 먹겠어. 아유, 진짜. 아까부터 계속 배부른 소리만 하고 자빠졌네. 그럼 내가 먹을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보약을 그릇째 벌컥벌컥 마셨어요. 너무 빨라서 제가 미처 말릴 틈도 없었죠. 마 같아선 남편에게 당장 토하라고 하고 싶었는데요. 그럼 시어머니를 의심한다는 걸 자백하는 꼴이니 그럴 수도 없었어요. 남편이 자기 엄마 의심한다고 난리칠 게 뻔했으니까요. 결국 남편에게 먼저 잔다고 하고 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아가, 보약은 다 먹었니? 절 보자마자 득달같이 묻던데 어찌나 무섭던지. 그 희번득한 눈 아래 가슴이 절로 철렁했죠. 네, 먹었어요. 어머님. 그래, 잘했다. 시간 늦었는데 얼른 푹 자거라. 시어머니의 말대로 일단 잠자리에 눕긴 누웠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갑작스럽게 떠나간 엄마, 유산을 노리는 남편, 수상한 시어머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관계에 머리만 복잡할 뿐이었네요.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눈을 떴는데요. 옆자리를 보니 텅 비어 있더라고요. 아직 남편이 일어날 시간이 아니기에 하더군요. 마음이 복잡해서 몰랐지만 안 들어온 것 같기도 했고요. 어쨌든 일단 아침부터 차려야겠다 싶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주방으로 향하려던 저는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에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글쎄, 남편이 바닥에 시체처럼 쓰러져 있지 않겠어요. 여보, 당신 왜 이래? 정신 좀 차려봐. 마구 흔들어봐도 남편은 눈을 뜨지 않았어요. 입 주변과 바닥에는 노란 토사물이 쏟아져 있더군요. 어쩜 줄 몰라 하며 비명만 지르던 바로 그때였어요. 소란에 눈을 뜬 시부모님이 밖으로 나왔죠. 세상에, 이게 뭐야? 민수야.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자초지종을 묻는 시아버지에게 저는 허둥지둥 입을 열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려고 나와보니 이 사람이 이렇게 거실에 있었어요. 숨은 쉬고 있는 거야. 그것도 모르겠어요. 어쩌죠?
일단 119에 신고부터 하셨구나. 시아버지 말에 허둥지둥 핸드폰을 찾아 신고했어요. 출동까지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하더군요. 어쩔 줄 몰라 하며 온 가족이 그렇게 구급차만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잠자고 있던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면서 달려와 제 뺨을 후려치더니 이 망할 년, 너 어제 그 약 내가 안 먹고 민수한테 먹인 거지? 네. 어제 약이라니? 무슨 잡아떼지 마. 그 안에 내가 쥐약 푼 거 알고 민수한테 먹인 거 아니야. 이 흉악한 년. 무슨 약인지 알았으면 안 먹고 버릴 일이지. 그걸 내 남편한테 먹여? 네 년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끔찍한 진실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 몸에 나쁜 약이겠지 의심은 했지만 설마 쥐약을 풀어 넣었을 줄은. 그건 정말 저를 죽일 생각이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깨닫고 나니 등 뒤로 소름이 달리더군요. 어머님이 말로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쥐약을 저한테 먹일 생각을? 지금 저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너 같은 년은 죽어도 싸. 내 아들 인생에 하등 도움도 안 되는 너 같은 고아년, 지금까지 끼고 살아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폐공 유산 물려받았으면 은혜를 갚을 생각을 해도 모자랄 판에 혼자 빼돌릴 생각을 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혼자 빼돌리다니. 민수가 이미 다 얘기했어. 네 년이 재산 받고 바로 이혼할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술을 좀 쓴 건데 그걸 기막히게 간파하고 민수를 해.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너도 죽어, 이년아. 내 아들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 시어머니는 그대로 손을 뻗어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아우, 놓치지. 어찌나 힘이 센지 아무리 밀어내도 꼼짝도 안 하더군요. 놀란 시아버지도 옆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말이죠. 이대로 정말 죽겠구나 싶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더니 구급대원들이 도착한 거였죠. 그제야 정신을 차린 시아버지가 달려가 문을 열어줬고요.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제 목을 조르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아연실색했죠. 제 애원에 구급대원 2명이 달려와 시어머니를 떼어냈어요. 그리고 저를 보호하듯 뒤로 돌렸죠. 괜찮으세요? 신고자 본인이냐? 네, 제가 신고한 거긴 한데 저는 침착하게 사건의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시어머니가 내게 쥐약을 먹이려고 했는데 그걸 남편이 먹었다. 일이 잘못된 걸 알고 날 목 조르려 했다. 구급대원들이 두 눈으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따로 증거를 내밀 필요도 없었네요. 저는 바로 남편과 같이 병원으로 실려갔고요. 시어머니는 그대로 경찰서로 연행됐죠. 다행이랄까, 남편은 생명에 큰 지장은 없었어요. 먹은 약을 토해내고 위세척을 하고 나니 바로 정신을 차리더니 본인도 본인 엄마가 저지른 만행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당신을 죽일 생각까지. 어머님, 그렇게 잔인한 사람인 걸 여태 몰랐어. 어쨌든 당신 정신 차렸으니 정식으로 얘기할게.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그래, 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던 거야. 나 더는 당신하고 같이 못 살겠어. 날 잡아먹다 못해 죽이려던 당신 엄마도, 시종일관 자기 일 아니라고 방치한 당신도 더는 못 견디겠어. 저는 남편이 눈 뜨자마자 바로 이혼을 선언했어요.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자 남편은 벌떡 몸을 일으켜 무릎까지 꿇더군요. 아이, 여보, 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응? 잘못한 건 우리 엄만데 이혼이라니 내가 잘못한 게 왜 없어? 어머님한테 내가 그 천대를 받는 걸 계속 방관해왔잖아. 당신이 무정자증인 것까지 내 탓을 하는 당신 엄마를 보면서도 당신 아무 말도 안 했지.
오히려 내가 해주는 대로 받아 처먹기만 했지.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한텐 당신이 더 큰 가해자야. 왜 이래? 그럼 나도 어떡하라고? 내가 처음부터 방관했던 거 아니잖아. 나름 중간에서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럴수록 당신만 더 힘들어진 거. 그걸 어떻게? 당신 진짜 뻔뻔하다. 옆에서 죽어나가는 날 보면서도 자기 위험만 챙기던 인간이? 아, 됐어. 이제 이런 걸 따져서 뭐해?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여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잘못은 우리 엄마가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저는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치고 그대로 병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집으로 가서 짐을 쌌죠. 호기롭게 짐을 싼 것까진 좋았는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동안 시댁에 갇혀 살다시피 하면서 시어머니 눈치만 보느라 친구 한 명 마음 편히 만난 적이 없으니 갈 곳이 있을 리 만무했죠. 고민하던 저는 이부 동생들에게 연락했어요. 다시 미국 들어가기 전에 연락한다고 했으니 아직 한국에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둘이 같이 친정엄마가 살던 집에서 파텍서에 물며 유품을 정리하고 있다 하더군요. 사정을 설명하니 저보다도 더 화를 내면서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요. 언니 남편이니까 아무 말 안 했는데 솔직히 인상이 너무 별로더라고요. 계속 돈돈거리는 것도 짜증났고요. 맞아요. 누나, 이혼한다니 잘 됐어요. 같은 남자가 봐도 너무 별로였어요. 그 인간 제 편을 들어주는 동생들을 보니 왜 그리도 눈물이 나던지요. 바보같이 동생들 앞에서 또 펑펑 울어버렸네요. 하지만 언제까지 울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저는 동생들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했고 바로 이혼 수속을 밟았어요. 남편이 끝까지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버텨서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편의 방관이나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비록 증거로 남진 않았지만요. 그래도 다행히 제일 큰 이혼 사유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절 죽이려 한 일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도 받고요. 쥐약을 구입했던 증거까지 들통나서 더 잡아떼지도 못했네요. 저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시어머니를 살인미수로 신고했고 시어머니는 결국 법정에서 실형까지 선고받았어요. 물론 그 덕에 제 이혼도 순조롭게 완료됐고 사실 형량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게 나와서 화가 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인광보라는 게 있긴 한가 봐요. 그 일로 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완전히 버림받았고 그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반신불수가 됐거든요. 현재는 요양병원에서 사람 구실도 못한 채 목숨만 연명하며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전 남편도 인생 밑바닥을 살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업 거리더니 잘 다니던 복지센터를 때려치고요. 기어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딱 망했지 뭐예요. 그거 막는다고 대출까지 썼다가 지금은 억대 빚더미에 올라앉은 상태예요. 아, 정말 꼴 좋지 않나요? 반면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한국엔 의지할 사람 하나 없어 동생들 따라 미국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좋은 남자 만나 재혼도 하고요. 그토록 바라던 자식들도 둘이나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베이커리 사업도 하고 있고요. 사실 수익률은 그다지 좋지 않지만 제가 돈이 궁한 형편은 아니니까요. 그냥 취미 겸 해서 즐겁게 운영 중이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공의 여정을 통해 작은 희망이나 감동을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